아, 안녕하세요. 좋은 새벽입니다. 다들 어서 와요. 음,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나요? 벌써 목요일 밤,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 하루만 버티면 더 좋은 주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려다가 제 방송 알림 보고 깼다고요? 어쩜 좋지? 다시 자야 돼. 평일의 마지막 날을 잘 마치기 위해 주무실 때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 방송입니다. 저는 항상 듣다가 주무세요라고 이제 노션에 적어놨는데 지난번에 단체 일정표를 보니까 단체 일정표를 레이 형이 만드는지 이 채널 아니 이 컨텐츠 이름이 듣다가 주무세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단체 일정표를 레이 형이 만드는 것 같고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듣다가 주무세요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명 좋은데요. 곤란합니다. 체육대회라 일찍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켜져서 들어왔어요. 다시 자자. 들으시면서 자면 됩니다. 책을 들으시면서 잠에 들면은 되는 방송입니다. 그렇게 기획되었어요. 그런데 책이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 나름 재밌거든요. 특히 이제 데미안 같이 이제 막장 소설은 네. 아니 잠깐 드치님 어떻게 고전 명작 소설한테 막장이라고 하실 수 있죠? 데미안 요약 이제 싱클리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남자애한테 반해요. 그러다가 그 남자애의 어머니한테 반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랑 뭔가 관련이 있던 데미안이라는 인물이 싱클레어한테 눈을 감아 싱클레어 이러고 뽀뽀를 암시하고 끝납니다. 제가 막장이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신 나간 BL 소설 같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데미안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데미안이 이제 BL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 네, 물론 네, BL 요소가 있어요. 네, 오늘 읽는 책이 데미안이기 때문에 잠깐 줄거리를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데미안이 정말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하고, 네, 새로운 친구들 다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크게 반박할 의지를 갖지 못했어. 막장인 걸. 막장인 걸 어떻게 해? 데미안 BL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요소가 있긴 한데 BL 소리 듣고 잠 깼어요. 책임져요 세츠님. 네, 제가 BL을 막 좋아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학원쌤이 저에게 BL을 추천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근데 이 책이 그냥 모든 곳에 추천서에 다 있어요. 책이 근데 좀 많이 어려워. 학생들이 읽기에는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뇌면만 받아들이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겉에만 바라보면은 데미안은 BL 소설이구나.
데미안은 BL 소설이고 싱클레어는 제정신이 아니고 데미안과 결국 싱클레어가 서로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끝나는구나. 이게 겉모습만 받아들이면 그렇게 돼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방인도 똑같죠. 이방인도 지난번에 그러니까 메르소가 이제 주변 인물들한테 오늘 엄마가 죽었네. 아니 어젠가 이러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메르소가 이제 그 다음에는 나랑 결혼할래? 그래. 나 사랑해? 몰라. 응? 이러고 있다가 메르소 나 범죄 좀 도와줘. 그래. 응? 이러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가서 아이고 메르소 씨 이렇게 말하시면은 그러다가 정말 큰 벌 받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데요. 그렇게 이제 자기 변호를 거지같이 하다가 그러다가 사형을 당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이제 이방인을 그렇게 읽고 끝나면은 메르소는 사이코패스고 알베르 카미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앞으로 저 사람이 있는 곳은 저 사람이 쓴 책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네, 고전 소설이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책들이 많아요. 네, 데미안도 똑같습니다. 데미안도 이제 듣다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요. 어쩌면 어제 게임 승급자에서 이러한 일이 아니고요. 때마다 늘 일어나는 일이다.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은 나빠. 그래가지고 일단 로맨스 소설은 로맨스 소설은 오늘의 나는 어제 너 만난다였나? 그거 추천하겠습니다. 피폐한 책이요? 피폐한 책? 어느 정도 수위까지 감당이 가능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안 돼요. 그런 거 읽으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읽으면 제가 옛날에는 이제 무섭고 피폐한 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네, 제가 어릴 때는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런데 최근엔 거의 보지 않아요. 이게 정신 건강이 진짜 안 좋아. 네, 그래가지고 잘 안 봅니다. 네, 엄청 조금 피폐한 거 추천하면은 이제 그나마 변신, 변신 정도. 조금 피폐한 거, 그리고 뜻도 엄청 좋은 거. 그리고 이제 또 그나마 피폐한 게 이제 1984. 그나마 1984. 그리고 인간 신격도 좀 피폐하긴 하죠. 근데 이제 얘는 피폐물이라고 보긴 좀 그럴 것 같아요. 얘들은 지구별 인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본 책입니다. 네, 인간 실격 변신 1984 애들은 사실 피폐라고 하기보다는 좀 배드엔딩인데 교훈이 있다 정도? 근데 저는 이 정도를 좋아해요. 더 피폐하게 가면은 힘들어. 인생이 좀 힘들어. 인생이 좀 힘들어져. 산티는 다 보셨나요? 산티 다 봤어요. 후기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티가 저는 뭐 나쁘지 않게 재밌더라고요. 꽤 재밌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소설도 좀 샀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기반으로 한 소설, 그 굿바이 선언하고 그 밤을 달리다도 샀어요. 네, 그렇게 두 권을 이제 더 사가지고 애니책, 아니 그 노래 기반 책을 조금 더 읽을 것 같습니다.
인 메모리엄이라는 소설도 나중에 읽어주세요. 세츠님만의 해석을 듣고 싶어요. 샵 세츠바라 트위터 태그하시고 거기다 책 추천하시면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다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네, 굿바이 선언이 제가 잠깐 조금 읽었는데 그 학원 연애물로 있더라고요. 네, 되게 귀엽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밤을 달리다는 약간 피폐한 내용인 것 같던데 그렇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한테 책을 추천하고 싶으신 분은 샵 세츠바라에 추천하는 책을 적어주세요. 제가 다 후기를 적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좀 읽습니다. 가끔 후기를 적을 수도 있어요. 성장물은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슬슬 대면을 읽어야 할 것 같아. 근데 성장물은 네, 솔직히 말하면 애니메이션이 더 재밌어요. 소설보다 성장은 애니메이션이 더 재밌어. 왜냐면 눈으로 보이는 게 성장이 더 잘 느껴져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성장물은 그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보통 내가 상상력을 굽혀서 그걸로 나의 사고를 성장시키겠다 이거보다 그냥 이제 에이 재밌다 이러고 보거든요. 네, 새로운 친구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이 재밌다 막 이러고 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생각 없이 보기에 더 좋아서 애니메이션을 추천합니다. 근데 사실 성장물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성장물 중에 가장 유명하고 정말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두둥. 네, 그것은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의 성장 과정을 이해해 보시면은 네 인생에 엄청 큰 도움이 돼요. 성장물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야. 네, 어린 왕자 제가 제 최애책 중 하나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린 왕자도 추천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뽑으면은 어린 왕자하고 이방인 이 두 권은 꼭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두 권을 거의 제일 좋아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데미안 읽어드릴 건데 데미안이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들으시면서 잠이 속속 올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싶어서 잠이 솔솔 올 겁니다. 네, 이게 제가 막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후후후 나는 어려운 책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천재지. 후후후 막 이런 그 제 자랑 아니고요. 저도 데미안이나 이방인 이런 거 처음 읽으면은 뭔 소리지? 저도 이럽니다. 네, 제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데미안은 첫 구절보다 중간이 더 유명합니다. 데미안은 첫 구절이 별로 유명하진 않아요. 중간에 이제 그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세계 알은 세계이다. 이 말이 제일 유명하죠. 그 말이 정말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면 이제 알 안에 있는 이제 병아리가 있잖아요. 병아리한테 있어서 저 달걀 겉에는 깨고 나가야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달걀 바깥에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병아리는 그 안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병아리는 이 달걀 안이라는 세계를 깨고 틀을 깨버리고 나가잖아요. 그거를 정말 표현을 정말 멋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친구들 어서 와요. 그쵸, 용감한 거죠. 병아리가 용감한 거죠.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는 게 동화책 좋아합니다.
도화책 좋아합니다. 어린 왕자 뭔 내용이죠? 아 이거는 근데 어린 왕자는 정말 사실 제가 해설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린 왕자는 다 와닿기 쉬운 그래도 꽤 괜찮은 소설이니까 직접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태어날 때 엄마 몸에서 나왔으니까 비슷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비슷해요. 저희도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 기억은 없으니까 저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태어나려고 열심히 뭔가 했겠죠. 아이도 노력해야 된다고 들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울었을 테니까 뭔가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울었겠죠. 네. 자, 이제 데미안 낭독회 시작해보겠습니다. 서문부터 읽어볼게요. 나는 내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내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되도록이면 아주 오래전 내 유년 시절의 처음까지, 아니 더 아득한 나의 근원까지 되돌아가야 한다.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 마냥 누군가의 인생을 훤히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는 체를 한다. 그러고는 신이 직접 이야기하듯 어느 대목에서나 감춰진 것 하나 없이 핵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군다. 하지만 나는 다른 작가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어떤 작가든지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겠지만 내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도 말이다.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소설가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나 있을 법한 혹은 이상적인 인물,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기 힘든 그런 존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실제로 살아 숨쉬는 인간의 이야기다. 실제로 살아 숨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요즘은 그 의미가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다. 대자연의 단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무더기로 쏘아 죽이기도 하니까. 만일 우리가 귀하고 유일무이한 목숨들이 아니라면, 총알 하나면 세상에서 간단히 제거해버릴 수 있는 존재들에 불과하다면 이 이야기는 써내려갈 이유가 없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 유일무이하고 특별하며 세계의 현상들이 시간 속에서 딱 한 번씩만 교차하는 엄청나게 놀라운 지점이다. 그래서 모든 개인들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영원하며 신성하다. 자연의 의지를 싫어하며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든 경이로운 존재로서 주목받아야 하는 것이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내면에서 정신의 형체를 갖춰 신의 피조물로서 고통받으며 저마다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다. 오늘날은 인간이 무엇인지 아는 이가 거의 없다. 이 무지함 때문에 많이들 죽음을 더 수월하게도 맞는다. 나도 이야기를 다 쓰고 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이들이나 마찬가지로 나도 인간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저 탐구해왔고 지금도 탐구하고 있다. 다만 이제는 별에서 책에서 해답을 찾기를 그만두고 내 몸 안의 피가 속삭여 알려주는 소리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는 재미있지 않다. 잘 꾸민 이야기처럼 달콤하거나 조화롭지도 않다. 무의미, 혼돈, 광기, 그리고 꿈의 맛이 날 뿐이다. 더 이상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는
이들의 삶처럼 말이다. 저마다의 삶은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길이다. 시도하는 길이자 좁고 긴 길이다. 지금껏 누구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잃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누구나 그 길의 끝까지 가려고 애쓴다. 어두워서 더듬거리며 걷는 이도 있고, 환한 길을 성큼성큼 가는 이도 있고, 저마다 나름의 최선을 다한다. 각자가 출생의 흔적들, 태고의 점액과 알껍데기를 끝까지 지고 간다.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에, 도마뱀에, 개미에 그치는 사람도 많다. 상반신만 인간이 되고 하반신은 물고기로 남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인간이 되는 행운을 바라며 자연이 던진 대담한 시도들이다. 우리 모두가 같은 어머니, 대지의 여신에게서 탄생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협곡, 저 깊은 심연에서 내던져진 주사위들이어도 저마다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날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열 살 때 고향에서 라틴어 학교를 다니던 그때의 경험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때의 추억들이 온갖 풍경과 향기로 진하게 밀려들어 마음을 슬픔과 기쁨의 전율로 뒤흔든다. 어두컴컴한 골목의 환한 집들, 교회 탑, 정각마다 울리는 종소리와 사람들의 얼굴들, 아늑하고 따뜻한 방,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은 비밀과 공포로 가득한 방들이 보인다. 따뜻하고 비좁은 방에서 나는 토끼 냄새, 하녀들의 채취, 집에서 약 달인 냄새에 말린 과일 향도 난다. 그곳에 두 세계가 얽혀 있었다. 세계의 양쪽 끝에서부터 나온 밤과 낮이,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훨씬 더 비좁아서 오직 부모님 두 분만 있었다. 나는 대체로 이 세계를 잘 알고 있었으니 어머니와 아버지, 라는 이름의 세계이자 사랑과 철칙, 교육과 모범의 세계였다. 은은한 광채, 투명함, 깨끗함이 있는 세계였다. 부드럽고 다정한 이야기들, 깨끗이 씻은 손, 깔끔한 옷, 예의 범절이 깃들어 있었다. 아침에는 찬송가를 불렀고 크리스마스에는 파티를 열었다. 이 세계에서 미래로 쭉 뻗은 고든 길 위에서는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한 결단, 사랑과 존경, 지혜와 성경 말씀이 있었다. 인생이 맑고 명확하며 아름답게 정돈되기를 바란다면 이 세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한편 또 하나의 세계도 이미 거기에 우리 집 한가운데에 있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냄새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도 완전히 달랐다.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행상들, 귀신 이야기와 추문들이 있었다. 섬뜩하고 요사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넘쳐났고 도살장과 감옥, 주정뱅이들과 악쓰는 여자들, 새끼배 남소, 쓰러진 말, 강도,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었다. 아름답지만 무시무시한, 거칠고 잔인한 모든 일들이 사방에서, 바로 내 이웃집과 옆 골목에서 수시로 일어났다. 경찰과 불량배들이 거리를 돌아다녔고 주정뱅이들이 아내를 팼다. 저녁이면 젊은 여인들의 무리가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고 노파들은 누군가를 병나게 하는 주술을 걸었다. 숲에 도적대가 살았고
방화범들은 경찰에게 잡혀갔다. 두 번째 세계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어디서나 넘쳐나고 악취를 풍겼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우리 집만 빼고 참으로 다행이었다. 우리 집에는 평화와 질서와 안정, 의무와 양심, 자비와 사랑이 있다니 얼마나 경이로운가. 또한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날카로운 비명과 어두운 폭력도 주변에 존재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이면 어머니 품으로 도망칠 수 있다는 것, 이 역시 얼마나 멋진 일인가. 정말 이상한 점은 두 세계의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 두 세계가 너무나 가깝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가정부 리나는 저녁 기도 때 거실 문가에 앉아 깨끗이 씻은 두 손을 단정하게 매만진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맑은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럴 때 리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 밝고 진실된 세계에 속했다. 하지만 부엌이나 헛간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푸드간에서 이웃 여자들과 싸울 때면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고 비밀에 쌓여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모두가 그랬고 특히 내가 그랬다. 분명 나는 밝고 진실된 세계에 속했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었으니까.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는 곳마다 다른 세계가 있었다. 나는 다른 세계에서 양심의 가책과 불안감이 느껴지는 으스스한 세계에서 이미 살고 있었다. 심지어 가끔은 그런 금지된 세계야말로 내가 가장 살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밝은 세계로 귀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데도 마치 덜 아름답고 덜 재밌는,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물론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우리 부모님처럼 밝고 맑고 우수하고 조화롭게 되는 것임을 잘 알았다. 하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길은 너무나도 멀었다. 학교 생활을 조용히 견디며 공부해서 각종 시험을 치르고 통과해야 하는데, 그 길은 내내 또 어두운 세계의 길과 붙어있거나 한가운데를 관통하기 때문에 도중에 그쪽에 그냥 머물거나 익사해버릴 수도 있었다. 탕아들은 바로 그렇게 된 자들의 이야기였고 나는 그 이야기들에 빠져들었다. 거기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선으로의 귀환이 가장 위대한 구원이었다. 나는 그것만이 옳고 선하고 바람직한 결말임을 완벽히 이해하면서도 악행과 방탕이 나오는 부분에 더 사로잡혔다. 솔직히 말하면 때론 탕아가 참회하고 다시 착한 아들로 돌아오는 결말이 불만이었다. 하지만 그런 말은커녕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 그저 의식의 저변에서 막연히 가능성이나 예감을 느꼈다는 말이다. 종종 악마를 상상할 때면 변장으로 본래의 모습을 숨긴 채 길거리나 시장통이나 술집 어딘가에 있는 모습을 떠올렸지 절대로 우리 집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나와는 달리 누나들은 밝은 세계에 완벽하게 속해 있었다. 내가 보기에 누나들은 나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가까웠다. 나보다 더 착하고 도덕적이며 악한 점이 없었다. 물론 그녀들도 부족한 부분과 나쁜 버릇이 있었지만
심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어둠의 세계와 훨씬 더 가까이 있어서 악과 대면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웠던 나와는 달랐다. 누나들은 부모님처럼 칭찬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다. 누나들과 다퉜을 때 시간이 흐른 뒤 양심적으로 되돌아보면 늘 내가 나빴기 때문에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도 언제나 나였다. 누나들을 모욕하는 것은 부모님을, 성과 도덕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내게는 누나들보다는 차라리 뒷골목 악질 불량배들과 나눌 수 있는 비밀들이 있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 없이 기분 좋은 날에는 누나들과 훌륭하고 품위있게 같이 놀면서 그 빗속에 착하고 귀한 내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천사들이 이런 기분이겠지? 우리가 알던 것 중에 최고의 단계가 천사였다. 천사가 되어 성탄절의 밝은 음악과 향기에 둘러싸이는 것은 달콤하고 경이로운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어찌나 드물던지. 나는 가끔 어린아이다운 좋은 놀이를 하다가도 못된 성질을 참지 못해 누나들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러다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면 함부로 행동했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한 폭언들을 내뱉었다. 그런 후에는 초라하고 우울한 후회와 참회의 시간,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다. 그래야 밝은 빗줄기, 갈등 없는 조용하고 고마운 행복이 짧게라도 돌아왔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시장의 아들과 삼림관의 아들이 같은 반이어서 가끔 우리 집에 놀러왔다. 둘 다 거칠긴 했지만 선하고 안정된 세계에 속한 아이들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같은 반 친구들이 깔보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이웃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그중 한 아이로부터 내 이야기가 시작된다. 열 번째 생일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수업이 없는 오후, 나는 집 근처를 두 친구와 배회하고 있었다. 그때 덩치 큰 아이가 다가왔다. 13살쯤 된 힘세고 난폭한 공립학교 남학생인 프란츠 크로머였다. 그 애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재단사로 가족 모두 평판이 좋지 않았다. 나는 프란츠 크로머를 잘 알고 있었고 무서워했다. 테란 친구들 어서와요. 지금 데미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우리들 사이로 불쑥 껴들자 꺼림칙했다. 그는 벌써 어른처럼 굴면서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냈다. 그가 우리를 다리 앞에 강둑으로 데려가더니 첫 번째 교각 아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몰아넣었다. 아치형의 교각과 느린 물살 사이의 강변은 온통 쓰레기, 유리조각, 녹슨 철사줄에 각종 작동산이들로 지저분했는데 가끔은 쓸만한 물건도 있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것을 보여야 했다. 그 애는 괜찮은 물건을 골라서 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고 나머지는 강물에 던졌다. 크로머는 특히 납, 구리, 주석으로 된 물건이 있는지 잘 살피도록 했고 그런 것들은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뿔로 된 낡은 빗도 챙겼다.
그 애와 함께 있는 내내 마음이 몹시 조마조마했다. 아버지가 알면 당장 만나지 말라고 혼날 게 뻔해서가 아니라 그냥 프란츠 크러머가 무서워서였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 애가 나를 한패로 생각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은 기뻤다. 그 애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인 것처럼. 내가 그 애와 어울리는 일이 처음인데도 말이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아 쉬었다. 크로머는 어른처럼 강물에다 이새로 침을 뱉었는데 원하는 곳 어디든 맞췄다. 크로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친구들은 우리 또래의 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허풍과 나쁜 짓들을 자랑삼아 떠들었다. 나는 말없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 침묵이 크로머의 신경을 거스를까봐 두려워졌다. 두 친구가 처음부터 크로머에게 붙었기 때문에 나는 그 무리에선 이방인이었다. 내 옷이나 태도가 그 애들 눈에 거슬릴 수도 있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의 좋은 집안의 도련님인 나를 프란츠 크로머가 좋아할 리가 없었다. 두 녀석은 내가 골탕을 먹어도 못 본 채 할 것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담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그 영웅적인 도둑이 바로 나였다. 어느 날 밤 변두리 물방앗간 옆 과수원에서 친구와 함께 사과를 한 자루나 훔쳤는데 그것도 흔한 사과가 아니라 라이네테와 골드 파르메네 같은 최고급 사과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순간의 위험을 모면하려고 거짓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나는 거짓말을 곧잘 그럴듯하게 했다. 말이 끊기면 더 난처한 상황이 생길까봐 나는 온갖 기교를 부려서 이야기에 살을 붙였다. 한 명이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던지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밑에서 망을 보며 자루에 담았고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절반만 가져왔다가 30분 후에 다시 가서 나머지를 마저 가져왔다고 말이다.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때 나는 박수를 기대했다. 그만큼 내가 꾸며낸 이야기에 스스로 도취됐던 것이다. 둘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무표정했는데 크루머는 반쯤 뜬 실눈으로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면서 위협적으로 물었다. 그 얘기 진짜야? 당연하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지? 그럼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큰 소리는 쳤지만 내심 불안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깜짝 놀랐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맹세, 신의 이름으로. 결국 나는 외쳤다. 신의 이름으로. 그렇단 말이지. 그러더니 크로머는 몸을 돌렸다. 이걸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나는 크로머가 조금 뒤 돌아가자고 말했을 때 기뻤다. 나는 다리 위로 올라오자 머뭇거리며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크로머는 웃었다. 뭘 그렇게 서두르냐? 우린 집에 가는 길도 같잖아. 그 애가 어슬렁거리며 천천히 걸었다. 나는 감히 딴 길로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따라갔다. 그는 정말로 우리 집 쪽으로 향했다. 저 멀리 우리 집의 대문과
묵직한 구리 손잡이, 햇빛이 반사된 창문. 어머니 방에 커튼이 보이자 나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 집에 돌아왔구나. 밝고 평화로운 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찰나 프란츠 크로머가 문을 밀치고 뒤따라 들어왔다. 햇빛이 들어오는 마당과 달리 빛이 들지 않아 서늘하고 침침한 타일 복도에서 그가 내 팔을 붙잡고 나지게 말했다. 야, 서두르지 말라니까?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팔을 잡은 손이 무쇠처럼 단단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날 괴롭히겠다는 건지,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고함을 지르면 누군가 제때 달려나와 나를 구해줄까? 그러나 나는 체념했다. 왜 그러는데? 별거 아냐. 잠깐 너에게 뭘 물어보려고 하는 것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들을 필요도 없는 걸 말이야. 뭘 더 알고 싶은데? 난 들어가 봐야 돼. 너도 알고 있지? 물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네 건지. 아니, 몰라. 물방앗간 집 주인거겠지. 크로머가 한 팔을 내 어깨에 두르더니 내 몸을 자신에게로 바짝 끌어당겼다. 그의 얼굴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심술궂은 두 눈과 오명한 웃음을 띤 얼굴이 잔인한 기운이 넘쳤다. 그래? 그럼 그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내가 말해줄게. 난 그 집이 사과를 도둑 맞았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았어. 게다가 주인이 훔쳐간 사람을 말해주는 사람한텐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지. 설마 주인한테 말한다는 건 아니지?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양심에 호소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다른 세계에서 살았고 배신 같은 거에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이런 일에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크로머는 웃었다. 말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이봐, 넌 내가 이 마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화폐 위조범이라도 된 줄 아는 거야? 난 가난뱅이에 너처럼 부자 아버지도 없어. 그러니 이 마르크를 벌 기회를 놓칠 수야 있나? 어쩌면 그 주인이 조금 더 줄지도 모르고.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놓아주었다. 우리 집 현관에서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향기가 나지 않았다. 나를 감싸던 세계가 무너졌다. 그 애가 주인에게 내가 도둑이라고 일러 바치겠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니, 아버지에게도 말할 거고 경찰이 날 잡으러 올지도 모르겠네. 모든 혼돈과 공포가 나를 덮쳤다. 세상에 존재하는 갖가지 위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아, 이럴 수가. 신이여. 눈물이 핑 돌았다. 그에게 돈을 주고 벗어나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든 호주머니를 샅샅이 뒤졌다. 사과 하나, 칼 한 자루도 없었다. 그때 문득 시계가 떠올랐다. 낡은 은시계. 할머니가 고장난 채로 물려주셨는데 나는 그냥 그대로 차고 다녔다. 그 시계를 재빨리 꺼냈다. 크로머, 제발 나를 고발하지 말아줘. 그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내 시계를 줄게. 자, 이거 봐. 정말 가진 게 없어서 그래. 이 시계를 가져. 은으로 된 거야. 내부 장치도 고급이고 좀 고장나긴 했지만
그는 웃으며 시계를 큰 손 안에 받아쥐었다. 나는 그 손에서 엄청난 폭력성을, 깊은 적개심을, 내 삶과 평화를 파괴하려는 악의를 실감했다. 몸이 덜덜 떨렸다. 그거 은시계야. 고물 은시계가 무슨 소용이냐? 내가 고쳐졌어. 하지만 크로모. 나는 그 애가 휙 가버릴까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려. 이 시계를 받아. 정말 은이야. 은. 진짜야. 난 정말 이것 말고는 가진 게 없어. 그가 나를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누구한테 가려는지는 알긴 안 해. 경찰한테 말할 수도 있어. 난 수은경들을 잘 알거든. 그가 휙 몸을 돌렸다. 나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다. 그 애가 이대로 가버릴 경우 온갖 그 수많은 일을 겪느니 차라리 죽어버린 편이 훨씬 낫다. 나는 초조한 나머지 쉰 목소리로 애걸했다. 크로모, 바보 같은 짓 하지마. 농담하는 거지. 물론 농담이야. 하지만 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걸. 크로모,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말해줘. 뭐든 할게. 그는 눈을 내리깐 채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다시 웃으며 선심이라도 쓴다는 태도로 말했다. 그렇게 멍청하게 굴지 마. 너도 나처럼 훤히 잘 알잖아. 자, 나는 이 마르크를 볼 수 있고 그걸 쉽게 포기할 만큼 부자도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말이지. 하지만 넌 부자야. 시계도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 마르크만 주면 되겠네. 그러면 끝이지. 말뜻은 이해가 잘 됐다. 그러나 이 마르크라니, 그건 나에게 10마르크, 100마르크, 1000마르크와 마찬가지로 손에 넣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작은 저금통이 있지만 삼촌이 오셨다거나 할 때 받은 몇 가지 동전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아직 용돈도 받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 나는 애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정말 돈은 한 푼도 없어. 다른 물건이라면 뭐든지 줄게. 내 인디언 책과 병정들과 나침반. 헛소리 집어쳐! 완전히 명령주였다. 내게 고물 잡동사니나 주겠다고? 나침반? 날 더 이상 화나게 만들지 말고 돈을 가져오란 말이야. 하지만 정말 돈이 없는걸? 나는 용돈을 받지 않아. 정말 어쩔 수 없단 말이야. 내일까지 시간을 줄게. 이 마르크를 가져와. 학교가 끝나고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릴게. 그러면 끝나. 하지만 돈을 안 가져오면 알지? 그렇지만 돈을 어디서 가져오란 말이야? 나는 돈이 없는데. 너는 돈이 없지만 너희 집엔 돈이 많잖아.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하면 되겠네. 자,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 보자. 돈 안 가져오면 알지? 그 애는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침을 한 번 더 뱉고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내 삶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대로 도망쳐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들을 실행할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둠 속 현관 맨 아래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서 불행에 내 몸을 맡기고 있을 뿐이었다. 장작을 가지러 광주리를 들고 내려오던 리나가 우는 나를 보았다. 나는 리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유리문 옆 옷걸이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부모님의 물건들을 보니 우리 집의 분위기와 애정이 날개로 밀려들었다. 내 마음은 세상 모든 것에서 버림받은 방탕하가 그립던 고향의 제 방에 돌아와 그 향기를 맡을 때처럼 애틋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에 있고 나는 죄를 한껏 짊어진 채 낯선 홍수에 휩쓸려 가라앉고 있었다. 몸과 죄악에 얽혀든 나를 기다리는 것은 적의 협박과 위협, 공포와 치욕뿐이었다. 모자와 양산, 그리고 오래된 고급 사함이 깔린 마루바닥, 마루 장식장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안방에서 들려오는 누나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스럽고 소중했다. 그러나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내게 위로가 아니라 오로지 질책일 뿐이었다. 나는 그 밝고 고요한 세계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나는 내 구두에 더러움을 묻혀왔다. 발가락에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더러운 발. 나는 우리 집의 세계에 전혀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몰고 왔다. 지금까지 수많은 비밀과 불안을 가졌다 해도 오늘 내가 가져온 것에 비하면 모두 장난이나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운명이 뒤쫓아와 내게 손을 뻗쳤다. 운명의 소나기에서 어머니도 나를 구할 수 없고 어머니가 내가 처한 상황을 알아서도 안 되었다. 내 죄가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마찬가지였다. 나의 죄는 내가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그 애를 왜 따라갔을까? 내가 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크로머를 따랐을까? 왜 그따위 도둑질 이야기를 억지로 꾸며내고 영웅이 된 것 마냥 으스댔을까? 악마가 나를 꽉 움켜쥐었다. 적이 등 뒤까지 바짝 쫓아왔다. 한순간 나는 내일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보다 내 앞길이 점점 내리막이다 끝내 암흑으로 빠질 거라는 끔찍한 확신에 몸이 떨렸다. 나는 절실히 느꼈다. 이번 잘못이 자꾸 다른 잘못으로 이어질 거라고. 그래서 누나들과 다정히 지내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입맞춤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 되고 나는 나만 아는 은밀한 거짓 속에서 살게 될 거라고. 아버지의 모자를 보는 순간 잠깐 어떤 믿음과 희망의 빛이 번쩍였다. 아버지에게 다 말하고 아버지의 처분에 따라 벌을 받으면 아버지가 내 비밀의 공유자이자 구원자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것은 여태까지 해왔던 반성과 다를 바 없겠지? 힘들고 아픈 시간, 후에 사무쳐 용서를 비는 시간에 불과하겠지. 이런 생각이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던지 어찌나 아름다운 유혹이던지.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나는 지금의 비밀, 이 죄악은 온전히 홀로 감내해야 하는 것임을 직감했다. 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아마도 나는 이 순간부터 영원히 악당들 사이에 속해서 그들과 비밀을 나누고 그들을 의지하며 그들과 똑같아지겠지. 나는 잠시 어른인 척, 영웅인 척 했으니 그 대가를 호되게 치러야 했다. 방에 들어갔을 때 내 젖은 신발이 아버지의 시선을 끈 건 차라리 다행이었다. 아버지는 그것만 굳이내라 내가 지금 어떤 나쁜 상황에 빠져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아버님의 꾸지람을
묵묵히 들으며 속으로 더 심각한 범죄 행위들을 떠올렸다. 그 순간 마음속에 새롭고 묘한 감정의 불꽃이 튀었다. 깊숙이 찔렸지만 기분 좋은 쾌감이구나.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구나. 잠깐 동안 그의 무지가 경멸스러웠다. 젖은 신발 따위나 야단치는 그가 한심하게 짝이 없었다. 당신 아무것도 몰라? 나는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조그만 빵 한 덩이를 훔쳤다고 신문받는 범죄자처럼 거기 서서 저 말을 속으로 크게 외쳤다. 추악하고 꺼림칙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고 강력하게 깊게 끌려서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더 단단하게 나를 내 비밀과 죄에 결박시키는 족쇄였다. 지금쯤 크로머가 경찰에 나를 신고했을지도 모르는데 뇌우가 잔뜩 내 머리 위로 몰려오고 있는데 가족들은 여전히 나를 애취급하고 있었다. 이제까지의 체험들 중 가장 중요하고 영원할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권위가 최초로 찢긴 자국이니까. 유년기를 지탱하는, 하지만 자기 자신이 되려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기둥들에 생긴 최초의 균열들이니까. 운명의 핵심적인 길은 이런 보이지 않는 체험들이 그려간다. 찢김과 균열은 계속 생긴다. 아물고 잊혀진다지만 마음속 가장 후미진 은밀한 곳에서는 여전히 피 흘리며 살아가게 된다. 나는 즉시 그 새로운 느낌에 겁먹어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발에 입맞추며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사죄할 수 없다. 어린아이도 그 정도는 어떤 현자 못지않게 잘 느낀다. 나는 내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내일의 난관에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 저녁 내내 달라져버린 집안 분위기에 익숙해지느라 바빴다. 벽시계와 책장, 성경과 거울, 책꽂이와 벽의 그림들까지 내게 작별을 구했다. 나는 내 세계, 선하고 행복하고 근심 없는 삶이 과거가 되어 내게서 멀어져가는 것을 얼어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가 바깥 세계, 어둡고 이질적인 세계에 붙들려서 새로운 뿌리를 내려가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난생 처음 죽음을 맛보고 아주 쓰디쓴 맛이니까 죽음은 탄생이자 두려운 내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기 때문이다. 나는 마침내 침대에 누웠을 때 기뻤다. 바로 직전에 최후의 죄를 사하는 연옥불처럼 내 위에 쏟아지는 저녁 기도를 견뎠던 것이다. 가족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를 부르는데 나는 차마 따라 부를 수가 없었다. 하나하나가 날개는 쓸개지르자 노기였다.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할 때도 함께 기도할 수 없었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고 기도를 끝냈을 때는 극심한 마음의 마이크 버그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제 고양이가 그 옆에서 잠을 청하다가 쓰다듬을 받고 싶은지 손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지지직거려요. 미안해요, 잠 깨신 분들. 네. 귀를 해주지 않으면 마이크를 뽑아버리겠다.
아, 그럼에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겠습니다. 네, 더 읽어봅시다. 한 6-7페이지만 더 읽어볼게요. 6-7페이지 더 읽으면 데미안이 나와요. 가족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를 불렀는데 난 차마 따라 부를 수가 없었다.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쓸개즙이자 독이었다.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할 때도 함께 기도할 수 없었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고 기도를 끝냈을 때는 극심한 마음의 경련이 나를 단란한 가족의 테두리에서 떨어뜨렸다. 나는 몹시 지쳐서 떨며 그 자리를 떠났다. 침대 속에서 따뜻함과 안정감이 부드럽게 나를 감쌌지만 이내 다시 불안정해졌고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렸다. 어머니가 여느 때처럼 와서 내게 잘 자란 인사를 해주었다. 방 안에 어머니 발소리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고 어머니가 든 촛불의 빛이 문 틈새로 들어왔다. 어머니가 다시 한번 내게 와준다면 느끼실 텐데 다정하게 입 맞추고 너 그렇게 희망을 주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나는 울 것이고 목구멍에 걸려있는 돌덩이가 녹아버리겠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용서를 빌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문 틈새의 촛불빛이 사라져버린 후에도 나는 한동안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되기를 그래야만 한다고 간절히 소망했다. 나는 다시 나즈에이를 떠올렸고 적의 눈을 응시했다. 그가 또렷이 보였다. 그는 실눈을 뜨고 야비하게 웃었다. 그를 바라보고 있을수록 이젠 도무지 피할 길이 없다는 절망감이 커졌고 그의 얼굴이 점점 더 크고 악마처럼 변해서 잠들 때까지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크로머는 없었다. 그저 휴일의 평화와 환희에 둘러싸인 부모님과 누나들 그리고 내가 한 배를 타고 있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자 그 행복의 뒷맛이 느껴지고 누나들의 휜 여름
아, 이때다 김새치 바보. 네 얼굴. 네 얼굴. Your face. Your face. Your face. Your face. Your face. 현재 고양이가 마이크 선을 물어 마이크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TT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어떡하지? 오늘따라 목소리가 좋다뇨. Your face. Your face. Your face. 네 얼굴. 어쩜 좋죠? 목소리가 다르긴 하죠. 데미안을 TTS로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왜 늦게까지 잠자리에 누워있느냐고 소리쳤을 때 나는 안색이 창백했고 어머니가 어디 아프냐고 묻자마자 토하고 말았다. 너무 별론데요. 어떡하죠? 다음 주 데미안이 이번 주보다 더 재밌어요. 기대해 주세요. 주무셔야 할 텐데. 제가 이런 행동을 해서 안 죄송합니다. 왕 죄송합니다. 네. $500만. 없어. Your face. Your face. Your face. Your face. Your face. 네 페이스.
ニーフェイス。あなたの顔、あなたの顔、あなたの顔、あなたの顔。다들 눈을 감고 주무실 준비를 합시다. 이대로 가긴 좀 아쉬워서 버티고 있는데 슬슬 잘 때가 된 것 같아요. 마이크는 고쳐오겠습니다. 나 어디가? 지도를 펼치더니 부지 두 군데를 탁 짚어요. 준비됐다 이거죠. 광고, 네 얼굴 돌아볼수록 전북만 생각났어요. 어찌나 빠르고 친절하시던지. 전북에 투자하길 잘했어요. 이제 앞만 보고 달려야죠. 이렇게 전북의 마음은 기업을 전진하게 합니다. 기업은 나아간다. 고양이는 봐야죠. 전북의 진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북특별자치도. 猫最高。猫最高。 고양이 최고. 으악 귀여워.本当に可愛いです。 다들 행복한 고양이 꿈꾸세요. 잘자 빠빠이. 빠빠룽.